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0페이지, 61페이지, 그 다음 6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나갈 거고, 저번 시간 공부한 거 내용에 이어서 이제 삼국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그 다음 고구려가 5세기 이제 전성기를 맞이해서 발전하는 모습들, 그 과정 속에서 백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중흥을 위해서 살아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신라 내용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이어서 흐름을 이해하고 봐야 내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할 때 이거 뭐 팁이기도 한데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역사 공부의 핵심은 선 이해 후 암기야. 오케이? 그거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신라 이야기 잠깐 해보자면, 이게 지금 장세훈 선생님하고 이제 번갈아 막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용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좀 정리해보고 가자면, 신라 같은 경우는 삼국 중에서 발전이 가장 늦었었지. 그치?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삼국 중에서 발전이 가장 늦었었고, 그 늦은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가 가장 컸었지. 신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었다면, 이 당시 고대 사회의 핵심은 항상 이쪽 중국이잖아.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고 발전을 하려면 중국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구려라든가 백제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반면에, 신라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고립돼 있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 앞에서도 공부했었지만 고구려라든가 백제 같은 경우는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 세력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나라들이잖아.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백제도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만들었던 나라고,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근데 신라는 이 삼국 중에 유일하게 경주 지방의 토착민이 중심이 돼서, 경주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국 중에는 발전이 가장 늦을 수밖에 없었지, 공부하다 보면. 그러다가 왕권 강화가 조금 이루어지고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연맹왕국의 모습으로 왕위 계승을 이어가다가 발전의 기틀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였어? 앞에서 공부했었던 내무왕이었지. 그치? 내무왕 때 김씨의 왕위 독점적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완성된 건 아니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 그치? 그 내무왕 때 이 내무왕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알고 있어. 알고 있는 내용 복습하는 거 지금. 그치? 신라가 일본과 이 당시에 일본이란 나라는 없지. 외 세력이지. 그냥 통칭해서 여기 있었던 얘네들은 그냥 외라고 얘기하는데, 이 외 애들하고 가야라든가 백제의 침략을 막아낼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SOS를 치고? 고구려한테 SOS를 치고 고구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 내무랑이 왕권 강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던 거잖아. 실제로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다가 5만의 군사를 몰아주고 얘네들 다 두드려 잡고 정리한 다음에 3만은 돌아가고 2만은 신라에 남는단 말이야. 2만 명의 군대가, 핵심 군대가 신라에 남아서 그게 내무랑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라는 나라의 기틀은 잡아가지만 이 이후부터 거의 어디에? 고구려의 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반식민지 비슷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선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했지만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면 이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잖아. 국가가 스스로 발전을 하려면. 그치?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 보면 누구의 전성기가 오고, 고구려의 전성기가 오고, 고구려가 어디를 밀어내릴 때, 백제를 밀어내릴 때, 신라는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고구려한테 뭘 뺏기거나 이럴 만한 게 없었단 말이야. 어차피 반식민지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누구의 손을 잡아서? 백제의 손을 잡고 신라와 백제가 같이 연합을 해서 누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구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치? 앞에서 그걸 우리가 나제 동맹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 나제 동맹의 핵심이 뭘로 만들어진다? 결혼 동맹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었잖아. 그치? 기억하지? 자, 그 이후 이 결혼 동맹이 이어지고 하는 게 이 내무랑 이후의 모습들이야. 내무랑 이후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요 전에 눌지왕 전에 이제 뭐 소지왕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기억할 필요 없고 뭐 눌지왕 이런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지. 눌지왕 때 백제와 동맹을 맺어 어쩌고 고구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한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나제 동맹의 결혼 동맹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 눌지왕 때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다. 그 노력이 성과를 보기 시작하는 게 누구 때부터? 지증왕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지. 지증은 뭐야? 응? 알고 있어? 지증인 거. 실수지. 아씨, 지중해라고 쓸 뻔했네. 지증왕, 그 다음 거풍왕, 그 다음 누구 이루면서? 진흥왕 때 이루면서 신라가 완벽하게 누구로부터 벗어나서 고구려로부터 벗어나서 중앙집권 국가의 강력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설명을 지금 60, 61페이지에 길게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 공부를 하고 니네가 공부가 다 했나 확인이 되려면 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지중왕의 업적, 거풍왕의 업적, 진흥왕의 업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오케이? 잘 기억해야 된다. 시험에도 되게 잘 나와. 선생님도 나중에 요 시험 보면 여기서 낼 거야, 문제. 특히 중학교에 지금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거풍왕의 내용이 상당히 좀 많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보고 그러면 사실은 누가 더 시험이 잘 나와? 진흥왕이 시험이 잘 나와. 수능 이런 데도 진흥왕이 잘 나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지증왕, 거풍왕, 진흥왕 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선 누구부터? 지증왕부터 살펴보자고. 자, 이 지증왕 때 이제 강력한 왕권의 시동이 걸리기 시작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라 이름이 바뀌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라는 나라 이름을 이 사람 때부터 쓴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였어? 그 전까지는 원래 경주 지방의 작은 국가, 연맹왕국 소국가 시절부터 썼었던 사로라는 이름을 계속 써오다가 이 지증왕 때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라 뭐 그런 뜻이래 한문으로. 그 신라라는 나라 명칭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지증왕이고, 그리고 드디어 지배자의 호칭을 뭐를 쓰기 시작한다? 왕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한다. 야,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앞에서 공부한 거 기억해 보자면 신라에서는 지배자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차례 변경이 돼 왔었지. 그치? 보통 5단계에 거쳐서 변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나? 처음에 어서관이었다. 그 다음 2대 임금 때 차차웅이었다. 3대 임금부터 16대 정도까지 뭐였다? 이사근이었다. 그 다음 내물 때부터 뭐였다가 마립간이었다가 드디어 지증왕 때 무슨 표현을 쓰는 거야?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왜 이렇게 지배자를 부르는 호칭이 많이 바뀌어왔어? 다른 데들은 이런 표현 없이 그냥 바로 뭘로 갔는데, 중국식 표현이 왕으로 갔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만큼 신라의 이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되는 이 권력자가 권력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져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야. 한 번에 얘한테 이런 왕의 그런 권력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무슨 이 부족장 세력들의 견제가 강력히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뭐 고구려나 백제 뭐 이런 거 없잖아. 걔네는 그냥 처음부터 뭐였어? 바로 왕이었잖아. 근데 얘네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야. 지금 이 내무왕이 400몇 년에 죽고 402년에 죽고 지증왕이 500년인가 집권을 하니까 야, 여기서 여기 오는데 100년 걸린 거야. 그지? 그만큼 왕권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다는 걸 발음이 꼬여.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증왕 때 이런 표현들 썼었다는 거 교과서에 나오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소를 경작에도 이용을 했었다 그러는데 이거 그냥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 우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소에다가 그거 저기 걸어가지고 수에 쟁기 걸어가지고 깊이 가리 심경이라 그러지. 땅 깊이 갈아엎는 그런 농사법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야. 이 얘기는 경제력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증왕 때 어느 정도 이제 왕권 강화의 틀을 잡고 이게 폭발한 게 이제 누구 때 폭발했다고 보면 돼? 거풍왕 때 폭발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버풍왕의 업적이 상당히 많지. 교과서 60페이지에 지금 정리가 나 있는데 이 사람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해도 이 사람한테 뭐가 이루어져? 율령방도 이루어져. 관리들의 등급, 그다음 곡색, 색깔, 딱 등급을 거기 나오지. 17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관리 등급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등급에 맞는 옷을 몇 등급까지는 무슨 색, 몇 등급까지는 무슨 색 이렇게 정해준다는 건 왕 아래 줄을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를 보여주는 거야? 왕권 강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인 거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 사람 때 드디어 신라에 뭐가 들어와? 불교가 수용이 되지. 그치? 불교 수용이 중앙집권 국가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 초반에 얘기했었잖아. 국가발전 단계에서. 그치? 버풍왕 때 불교가 수용되면서 국가 통일의 기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의 기반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불교를 수용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새로운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국가가 주도해서 새로운 종교를 갖고 들어와서 그거를 강요한다는 건 그 종교를 왕 아래 두고 그 종교 믿는 애들을 전부 다 누구의 지배를 정당하게끔 왕에게 지배받는 걸 정당하게 느끼게끔 만드는 게 새로운 종교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불교를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거지. 그거를 이뤄냈다는 건 버풍왕의 왕권이 얼마나 강했었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도 나오지만 너네 아기 때 책 많이 읽어봤어? 안 읽었나? 아기 때 책? 아기 때 책 보면 그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 2차돈이 버풍왕이 이제 그 불교를 퍼뜨리는데 이 군장이라든가 지배계층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계획을 짜가지고 자기를 처형을 해라. 자기를 처형을 하면 자기가 어떤 이제 부처님의 그런 뭐 기적 같은 걸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믿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2차돈의 목을 쳤더니 하얀 피가 솟구쳐 올랐다며. 하늘 높이. 그치? 하얀 피. 진짜는 아니었겠지. 진짜 하지 말자. 방송 뭐 이런 거 계획 치다가 또 걸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불교 수용 같은 거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농담할 것도 많은데 이 방송 이게 어떻게 전달될지 몰라가지고 참고 있는 거야. 학교에서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 좀 하고 그러게. 이태원의 클럽들은 청아가가지고 그제 큰일 났어 이제. 그래서 불교 수용도 버풍왕의 큰 업적이고 왕권 강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이 사람 때 뭐도 만들어졌어. 병부 설치도 되지. 병부 설치. 그지? 병부 설치. 병부는 뭐냐? 국방부야. 국방부. 지금 치면. 그러니까 군대를 정리해가지고 군대를 누구 밑에 둔다는 거야? 왕 밑에 둔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 강화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사건인 거지. 그치? 그것도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이 사람이 금강가야도 정복했어. 뭐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 정복한 건 아니고 금강가야가 할 수 없으니까 나라를 갖다 바치긴 한 건데 어쨌든 버풍왕 때 금강가야가 정복되면서 가야 정복에 이제 시동도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 뭐를 사용했었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했었대. 앞에 광개토대왕 때 설명했지. 연호를 쓴다는 건 얼마만큼 이 국가가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버풍왕 때 이뤄서 스스로 연호를 쓴다는 건 자기가 이 세상의 지배자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파워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런 모습들 기억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지증왕 때 우리 그거 기억해야지. 독도, 울릉도, 우상국 정보라는 것도 이때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었던 거잖아. 그지?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그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지증왕 아까 빼놨네. 요 내용들, 그 다음에 버풍왕의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들. 그치? 요거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상대등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교과서는 정리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업적, 지증왕, 버풍왕의 업적 구별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버풍왕의 이런 큰, 어떻게 보면 이 국가정비, 이런 게 꽃을 피워서 완성형에 이른 게 누구다? 진흥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일단 진흥왕 때 핵심은 뭐야? 핵심은 관광유역을 확보한다는 거지. 그치?
앞에서 우리 백제 성왕 공부하면서 선생님 이 얘기 잠깐 설명했었잖아. 진흥왕이 엄청난 정복군주였고 진흥왕이 백제와 연합해서 뺏었던 한강유역을 되찾으면서 신라 입장에서는 한강유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에서 설명했었지. 이 한강유역을 확보한다는 이 얘기는 신라가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선진 문물과 직접 교류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에 지속적인 그 가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핵심 지역이란 말이야. 이 진흥왕 업적 중에 상당한 거야. 그치? 그래서 한강유역을 확보했었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 사람이 신라 최대 영토를, 그치? 신라 최대 영토를 차지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도 보면 61페이지 지도 보이지? 61페이지 지도 보면 진흥왕의 지도 옛날에 더 잘 그렸는데 그 대강 이렇게 그리면 미안해. 여기 함경도 지방까지, 한강유역까지, 그 다음에 가야 지역까지. 왜냐면 가야를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를 아예 멸망시키는 게 진흥왕 때야. 그러니까 법흥왕 때 금강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가 정복되면서 아예 가야라는 나라가 이제 지도단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진흥왕의 상당히 대단한 업적이고, 이 업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개의 순수비야. 그 다음 하나는 단양역성. 이 5개의 비석을 통해서 이 진흥왕의 업적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진흥왕 때 만들어진 비석이 5개야. 근데 4개하고 1개가 성격이 조금 달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 써놓은 거지. 순수비가 4개 있는데, 순수는 뭐냐면 왕이 직접 그 지역을 신찰하고 거기 온 기념으로 만든 비석들, 이걸 순수비라 그래. 순수비가 4개 있어. 교과서에도 나와. 어디 있어? 황초령비, 마을령비, 북한산비, 창령비, 이렇게 4개 있단 말이야. 그럼 이 4개의 의미는 딱 보면 이해 되잖아. 황초령비, 마을령비는 왜 만든 거야? 고구려 영토였던 함경도 지방 정복한 거 기념해서 그 지역에 왕이 직접 가서 시찰해서 만든 거고, 북한산비는 서울 북한산에 만든 거야. 한강유역을 정복한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왕이 시찰하고 여기에 비석 만든 거고. 그럼 창녕비는 가야 멸망시키고 가야 지방을 차지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비석인 거지. 그치? 그럼 요 4개의 순수비 말고 단양적성비 뭐냐? 충북 단양에 여기쯤 돼. 여기쯤 단양이 요 가운데 단양에 만든 비석인데, 이거는 단양 지방을 정복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비석이야. 여기에는 뭐 왕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단양 지방 정복하는데 누가 공이 크고 그들한테 무슨 상을 내리고 누구 도움을 받았다, 이런 거 정리해 놓은 비석이야. 그럼 단양은 왜 이걸 만들었느냐? 단양이 왜 신라 입장에서는 중요하냐면, 야, 너네 이거 지리를 좀 알면 좋은데, 여기 우리나라는 이런, 노란색으로 하는데 헷갈리네. 여기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가 있어? 태백산맥이 있지, 태백산맥. 그리고 이 태백산맥에서 뻗어나오는 줄기가 뭐야? 소백산맥이란 말이야. 이게 백두대간의 기본 산맥 라인이야. 그러니까 딱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안쪽에 뭐가 처박혀 있어? 신라라는 나라가 처박혀 있어. 그러면 한강유역으로 나가서 이제 중원으로 나아가려면 어디를 넘어가야 돼? 소백산맥을 넘어가야 돼. 그래서 소백산맥 넘어가면 있는 데가 단양인 거야. 그래서 이 단양을 정복했다는 건 소백산맥을 넘어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다는 신호를, 한강유역으로 갈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양적성비가 또 중요한 거라는 거 기억해야 돼. 야, 이거 5개의 비석은 신라 진흥왕 때 만들어진 비석이고, 광개토대왕비, 그 다음에 앞 시간에 공부했었던 충주 고구려비, 이 2개는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든 비석이고,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 진흥왕의 업적 중에 또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화랑도를 정비한 거죠. 화랑도. 이 화랑은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청년 군사조직, 청소년 군사조직 같은 거야. 화랑도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남자들 자원을, 이 화랑하고 낭도로 구성되거든. 화랑은 권력자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야, 이 화랑 설명해놓고 골품제 설명을 좀 다시 해야겠다. 이 화랑도는 이
귀족 청년들하고 평민 청년들을 어렸을 때부터 묶어가지고 하나의 군사 조직으로 키워낸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으면 얘네가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는 강력한 뭐 특공대처럼 특수부대처럼 강력한 하나의 팀이 되겠지. 그치? 이 화랑도 정비가 결국은 뭐에 기반이 됐다? 삼국통일의 기반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이걸 정비해낸 게 누구다? 진흥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야, 이 화랑이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야? 김유신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하잖아. 그치? 그 다음 지금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장교 키우는 육군사관학교를 뭐로 보는 거야? 이 화랑의 후예로 보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 육사 가면은 육사 운동장이 화랑대 이렇게 부르고 그래. 그래서 이 화랑도 이 진흥왕의 업적 좀 기억하고 진흥왕 때 최대 영토 만들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야, 요 얘기하면서 버풍왕 때 좀 지원이 설명하자. 버풍왕 때 뭐가 정비됐다 그래? 골품제가 정비됐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골품제는 앞에서 공부했지. 앞 시간에, 그치? 앞 시간에 신라 성립 그 성장 얘기하기 전에 공부했었잖아. 신라에는 아주 폐쇄적인 신분제들이 뭐가 있어? 골품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완성형 제도로 정비가 된 게 버풍왕 때라는 거고, 이거보다 중요한 건 골품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기억을 해야 돼. 골품제는 앞에서 공부했지. 골과 통으로 나눠. 신분제가. 골은 최고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야. 노하고 뭐가 있어? 성골과 진골이 있어. 성골과 진골. 그 다음 품은 육두품부터 시작해서 몇 두품까지? 1두품까지 있고, 원래대로 하면 이 밑에가 뭐가 되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 이 밑에가 이제 평민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신라 신분제도는 지배층 단위의 지배층이 몇 단계가 있는 거야. 얘네 포함해서 8단계가 있었던 거야.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버풍왕 때 정비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4두품까지만 지배층으로 보고, 이 아래 3, 2, 1 얘네 셋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평민화가 돼버린 거지. 그치? 그럼에도 지배층의 뭐와 뭐라는 골과 품이라. 야, 이건 성스러운 뼈, 진짜 뼈 이런 뜻이야 한문으로. 이거는 두품은 이거 머리 두자야, 머리 두자. 머리의 등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6번째 등급, 5번째 등급 이런 거. 벌써 부르는 표현이 좀 다르잖아. 그치? 골품제가 이렇게 운영됐다는 거 기억하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이 골품제는 누구의 불만이? 육두품의 불만이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이 골품제라는 게 골품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관리의 등급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집의 크기, 뭐 가질 수 있는 말의 개수, 이런 사회생활까지 다 제약을 둬. 제약을. 60페이지 밑에 탐구활동 보면은 표에 잘 나와 있지. 그치? 신라가 17단계가 있는데 1등급이 가장 높은 거고 17등급이 가장 낮은 건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할 수 있는 애는 누구만 할 수 있어? 진골만 할 수 있어. 진골만. 육두품은 아무리 잘 돼도 뭐밖에 못해? 6급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가. 교과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관직에서도 보면 고위직이 무슨 색 옷을 입는데, 고위직이 자색 옷을 입는데,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애들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진골밖에 없는 거야. 얘네는 왕이 되는 애들이고, 얘네는 최고 귀족이 될 수 있는 애들이고, 얘네는 아무리 잘 돼도 뭐밖에 안 된다? 6급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육두품이 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5, 4, 3 이런 애들은 어차피, 앞에서 설명했지. 이거는 신라가 발전하면서 인근 지역을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군장들, 지배자들을 우리의 신분제 안에 포함시키면서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근데 신라는 어디에서 시작했다 그랬어? 경주에서 6개 부족의 연합으로 시작이 됐다 그랬었지. 그치? 그래서 초기 경주에 있었던 6개 부족의 군장만이 성골과 진골이 된 거야. 그리고 경주 이외 지역에 있는 군장들은 다 이 아래로 포함이 된 거고. 그러면 육두품이 왜 가장 불만이냐면, 이 육두품들은 예전 군장 사이즈가 대군장 사이즈들이야. 경주에 있었던 진골이나 이런 애들하고 차이가 없다고. 근데 얘네는 단지 지역이 경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골에 못 되고, 성골 진골이 못 되고 뭐가 된 거야? 육두품이 됐는데 후에 사회적 차별을 이만큼 받으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 그치? 이 골품제도 잘 기억해야 돼. 지금을 잠깐 비교해서 기억하자면, 만약에 여기 남양주가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나라 건국을, 신라라는 새로운 나라 건국을 해.
그러면 여기 마석군장, 호평군장, 금곡군장은 다 대군장들인데 얘네가 뭉쳐가지고 나라 만들면서 뭐가 되는 거야? 성골진골이 되는 거야. 남양주에 있는 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저기 건너 구리시는 다른 지역이잖아. 구리시에도 대군장이 있었어. 걔네도 우리랑 함께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구리시 대군장은 뭐가 못 되고 진골이 못 되고 육두품이 된다고. 하남시 대군장, 여기 강 건너 하남시 대군장도 등급은 우리랑 똑같았는데 하나를 합치면서 진골이 못 되고 뭐가 되는 거야? 육두품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육두품이 불만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신분제도가, 신라의 신분제도가. 알겠지? 신라 골품제도 하면서 요 60페이지 나와 있는 표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 이해하면 나중에 신라 망할 때 제일 신라 망하라고 아주 고사지내고 기여 제일 많이 하는 신분이 누구냐면 육두품이야. 왜 그러는지는 지금 얘기한 걸 기준으로 하면 이해가 좀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얘기해서 정리해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라 발전 과정 속에서 신라가 발전해가는 업적을 갖고 있는 왕은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 기억하고 이들의 업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지증왕의 업적, 법풍왕의 업적, 진흥왕의 업적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도로 나왔을 때 어느 왕 때, 보통 지도 나오면 진흥왕 때 이야기 나오겠지. 그치? 그런 내용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61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지금 비석 사진도 잘 나왔네. 잘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서 62페이지 탐구활동은 이 얘기야. 한강유역의 중요성. 신라가 한강유역에 왜 그렇게 목을 맸는지, 한강유역이 왜 중요한지가 거기 나오는 내용이니까 풀어볼 수 있어. 야, 이거 눈하고 팔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62페이지 탐구활동 스스로 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도 고구려 백제 신라 전성기 최대 영토 때 지도니까 누구 왕 때인지 구별할 수 있겠지. 이제 공부한 내용 보면. 오케이?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어쨌든 이렇게 해서 62페이지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뭐에 대해서, 가야연맹에 대해서, 가야라는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수고했어. 다음에 봅시다.